지난번 영상에서는 화성군 농장에서 일하던 김모 씨가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미 사망했다는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지금도 본인은 범인이 아니시죠? 범인이 아니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또 다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M군과 J군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M군, 즉 명노열군과 J군, 즉 정무군은 수완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수완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은 화성연 쇠살인 사건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화성연 쇠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이니만큼 수완여고생 살인 사건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19세이던 김미순 양은 서울 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에 응시했다가 불합격을 한 상태였는데 198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오빠가 사온 케이크를 먹으려다 엄마로부터 언니가 들어오면 같이 먹으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대학에 또 떨어져 우울한 상태인데 케이크를 먹으려다 엄마와 말다툼을 한 김미순 양은 죽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며 집을 나와버렸죠. 이렇게 집을 나와 배회하던 김미순 양은 1988년 1월 4일 수원시 화서동 논바닥에서 엎드린 채 하의가 벗겨진 사체로 발견되었으며 사체는 볏짚으로 덮여 유기된 상태였습니다. 사체로 발견된 김미순 양은 양손과 목이 스타킹으로 결박되어 있었고 팬티로 재갈이 물려 있었으며 얼굴은 부어 있었고 강간당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양은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선 그날 밤 11시경을 전후로 살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엎드린 채 두 손이 스타킹에 의해 뒤로 묶여있고 입에는 팬티로 재갈이 물려있는 방식이 화성연 쇠살인 사건과 비슷했고 사체를 뱉던 속에 유기하는 방식도 화성 사건과 유사한 점이 있었습니다. 1987년 1월 발생한 화성 5차 사건 역시 피해자인 홍진영 양의 사체가 벽단 속에서 발견되었죠. 4차 사건의 피해자인 이계숙 양의 사체 역시 깻잎단 속에서 발견되었고요. 수완여고생 살인 사건 현장에는 범인의 대변과 모발, 음모가 발견됐는데 추출된 혈액형은 B형이었습니다. 사건의 용의자를 찾던 경찰은 본드를 흡입하며 사건 현장 부근을 서성이던 17세의 A군을 연행하였고 A군으로부터 명노열군과 정군이 사건 현장 부근 논에서 불을 지피며 노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얻게 됩니다. 경찰은 명군 집에서 당시 16세이던 명군을 연행했으며 당시 19세이던 정군은 수원이 아닌 용인에 있는 외삼촌 집에 있다가 연행이 됩니다. 명군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고등학교에도 진학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명군은 선배들과 어울리며 집 근처 야산에 토구를 파고 거기서 생활하며 본드를 흡입하는 등 소위 불량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19년 현재까지 정군의 얼굴은 알려진 바가 전혀 없고요. 명군의 얼굴은 신문기사를 통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화성연 쇠살인 사건 그리고 관련 사건에서 신문이나 TV를 통해 얼굴이 공개된 것은 명군의 사진과 여러분들도 이미 보았을 이 용의자의 몽타주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명군과 정군이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인지 더 나아가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범인인지 여부가 수사를 통해 명백히 가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가혹수사 논란이 발목을 잡게 됩니다. 화성연 쇠살인 사건 수사에서는 가혹수사 논란이 내내 문제가 되고 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다룬 김모 씨 역시 가혹수사 피해를 주장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죠.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김모 씨가 오늘 본사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며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특히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서 자술서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고주령 기자입니다. 김 씨는 오늘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과는 달리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끝내버리려고, 죽어버리려고 자백을 한 거예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있습니까? 그런 일도 없죠. 오히려 경찰이 강압에 못 이겨 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서 가혹 행위를 받은 적은 있습니까? 가혹행위 받았죠. 수갑을 채워가지고 손목으로다가 그냥 아주 비틀고 그냥. 또 김 씨가 서대문 경찰서에서 자백을 했다는 내용도 당시 현장 상황과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먼저 이 모양을 고무줄로 목 잘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으나 부검 결과 이 양의 사인은 목이 부러져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군과 정군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들은 그가 아는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서 입을 막고 강목으로 때린 뒤 성폭행한 후 목을 졸라 살해했으며 이후 시신을 집더미에 숨겨놓고 도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진술에서 이들은 책임을 떠넘기며 서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습니다. 명군은 정군이 목을 졸랐다고 진술을 한 반면 정군은 목을 조르고 먼저 강간한 것도 명군이며 자신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김영이 생리 중이라 못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성폭행 범죄에 있어 여성 피해자가 생리 중인 경우 성폭행을 중단하는 일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것만으로 남성 가해자가 결벽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김양이 생리 중이라 성폭행을 못했다고 한 진술로부터 정군 성격의 일단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화성연 쇠살인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한 형사는 범인이 결벽증을 가진 사람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형사의 말을 인용하면 한 번은 두 여자가 길을 가다가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자에게 걸려들었습니다. 여자들은 논바닥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생리 중이어서 옆에서 떨고 있었고 그는 다른 한 여자의 외투를 벗겨서 논바닥에 깔았습니다. 여자들은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요. 외투가 벗겨진 여자는 공포에 질려서 범인이 논바닥에 깔아놓은 외투를 흙 묻은 신으로 밟은 모양입니다. 범인은 화를 내면서 자기가 직접 손으로 흙을 털어냈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왔기 때문에 여자들은 필사적으로 달아났습니다. 논바닥에 깔아놓은 외투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자라면 결벽증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군과 정군에 대한 수사에서의 문제는 범행에 쓰인 칼과 피해자 김양의 손목 시계를 찾으려는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야산에서 진행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명군이 도주하려고 하였고 형사들이 명군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명군이 넘어지며 돌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 담당 형사들의 주장이고요. 이와는 달리 명군이 고문을 비롯한 가혹 수사로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살펴보면 형사들이 도주를 시도한 명군에게 분노해 주먹으로 폭행하고 몽둥이로 머리를 가격했으며 경찰서로 돌아온 후에도 명군은 얼굴과 가슴을 구둣발로 마구 밟혔다고 합니다. 명군은 이날 밤부터 끙끙 앓기 시작했으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채 거의 굶은 상태로 누워서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유치장을 지키던 의경으로부터 기합을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명군의 부모는 아들의 면회를 위해 경찰서 항문에 서성이다가 수원시청 앞 야산에서 매를 맞고 형사들에게 끌려 들어가는 아들을 보기도 했다고 하며 아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누군가에게 엎혀서 나가는 아들을 보기도 했으나 당시 형사들은 명군이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던 중 결국 명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지 37일 만인 1988년 2월 18일 안구를 생후 10개월 된 어린 소녀에게 기증하고 심장과 폐동맥을 17세의 소년에게 기증한 채 숨을 거둡니다.
사인은 외상성 뇌출혈이었고 머리를 맞아서 뇌에 출혈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군이 사망하자 수사를 담당했던 조광식 형사는 도주했다가 곧바로 다음날 검찰에 잦은 출두를 하였고 조광식 형사를 포함한 형사 3명이 구속되어 실형을 살게 됩니다. 명군이 사망한 시점은 서울대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딱 1주기가 되던 시점이었고 가역 수사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던 시기여서 이런 분위기 덕분이었던지 정군은 운 좋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수원여고 생살인 사건은 해결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정군이 화성연수의 살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정군의 행적입니다. 정군이 화성 사건과 수법이 유사한 수원여고 생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정군을 화성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군과 정군의 수사를 담당했다가 독직 폭행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조광식 형사와 송행대 씨 등이 여전히 정군이 화성 사건의 범인이라고 주장하며 그의 행적을 쫓고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수원여고 생살인 사건 수사 이후의 정군의 행적을 보면 정군은 경찰서에서 풀려난 직후인 1988년 3월 2일 곧바로 군대에 입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군이 입대한 6개월 뒤인 같은 해 9월 정군이 일병 정기 휴가를 나오자 거짓말처럼 9월 7일 7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이 피해자의 질 속에 복숭아 9조각을 밀어넣었으며 유력한 용의자가 버스기사에 의해 목격된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정군이 제대한 1990년 9월 20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1990년 11월 15일 2년 넘게 잠잠하던 화성연수의 살인사건의 제8차 사건이 발생합니다. 8차 사건 역시 피해자의 음부에 볼펜, 포크, 수저 등이 삽입되어 있던 유명한 사건이죠. 송행택 씨와 조광식 형사는 정군의 이러한 행적을 근거로 아직까지 정군이 화성연수의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 중년이 된 정군을 직접 만나본 송행택 씨는 정 씨의 인상착의가 화성사건의 생존 피해자나 버스기사에 의한 진술과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정 씨는 169cm 정도의 키의 얼굴은 갸름하고 호리호리한 체격에 조용한 성격이고 단지 생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범인의 목소리는 저음이나 정 씨의 목소리는 남자처럼 굵지 않고 가는 목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 씨는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한 독신으로서 홀어머니와 수원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에 의하면 화성연수의 살인사건의 범인은 내심으로는 여성을 동경하고 여성과 섹스를 하고 싶어 하지만 외모 콤플렉스 등으로 인해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며 열등감과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열등감에 처져 있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없어 여성과 정상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결혼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화성연수의 살인사건 범인의 이러한 심리 상태는 범죄 현장에 남겨진 범인의 시그니처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그니처란 범인의 행동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범죄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행동은 아니지만 범인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 등을 위해 수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입속에 나방 유충을 넣는 행위가 전형적인 시그니처에 해당하며 영화 속에서 범인은 변호를 갈망하며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죠. 화성사건의 범인이 피해자의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의 손을 결박한 것은 성폭행을 수행하기 위한 애모, 즉 범죄 수법이라고 쳐도 속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든지 피해자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한 채로 남겨두는 것은 성폭행을 수행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애모 즉 범죄 수법이 아니라 시그니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 범인은 변호를 갈망하며 나방 유충을 넣었지만 화성연수의 살인사건에서 범인은 피해자들의 음부에 양말, 우산, 볼펜, 포크, 수저 등 다양한 물건을 삽입했습니다.
영화 양들의 침묵에서는 나방 유충이라는 물건으로부터 범인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지만 화성 사건에서는 물건 자체보다는 음분한행이라는 행동으로부터 범인의 심리 상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화성 사건의 범인은 왜 피해자들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고 음분한행이라는 행동을 했을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분노, 피해 여성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화성 사건을 실제로 수사했으며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하승균 형사는 범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인은 살인을 통해 자신의 나약함에서 벗어나고 시체 앞에서 과시하려는 변태이다.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해 부모로부터 폭행당하고 친구도 없었으며 술을 많이 마셨을 것이다. 범인은 죽었다고 본다. 자살할 놈은 아니고 살아있다면 절대로 범행을 멈추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잠깐 성범죄의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주로 성인 여성과 정상적으로 교제할 능력이 없는 자들에 의해 행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주 찌질하고 비겁한 범죄죠. 네크로필리아, 즉 시체의 호증은 이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네프로필리아는 살아있는 파트너와 인간관계를 맺고 교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저항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사체를 대상으로 성적 만족을 얻는 행위입니다.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범인은 네크로필리아, 즉 시체의 호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옷으로 결박한 것이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 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고요. 또 피해자들의 음부에 물건을 삽입한 것은 아마도 피해자들이 사망한 후에 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망한 피해자들의 옷을 다시 입히는 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승균 형사의 말처럼 범인은 시체 앞에서 과시하려는 변태였던 것이죠. 이런 행동들은 네크로필리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화성 사건의 범인의 시체의 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범인은 살아있는 이성과 인간관계를 맺고 교제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여성의 거절이 두려워 프로포즈 한 번 제대로 못해본 채 결혼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군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1969년생으로서 1987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9세였으며 현재까지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살고 있는 정 씨가 화성 사건의 범인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프로파일러 표창원의 프로파일링을 먼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창원은 저서 한국의 연쇄살인에서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프로파일링한 바 있습니다. 1. 범행 당시 나이는 20대 혹은 30대이다. 10대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하지만 40대 이상의 행동으로 보기엔 격정적인 모습이 많다. 2. 성격장애, 충동조절장애가 있다. 불필요한 공격이나 훼손행위, 범죄 현장이 난잡한 모습을 보이는 것, 아무나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잠에서 범인은 사회와 인간 전체를 불신하고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혼자 살고 친구나 동료가 거의 없다. 4. 범인은 평소 매우 조용하고 침착하며 잘 두드러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학대하는 모습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다. 5. 체구가 작고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 범인의 족작이 245mm라는 점, 어리거나 나이든 여성을 목표로 한 점, 반항 제어에 집착한 점을 봤을 때 체구가 작다고 추정되고, 젊은 여성에게는 성의 상징인 성기나 가슴을 칼로 긋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 점으로 보아 동경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젊은 여성에게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 6. 절도, 폭력 등의 범죄 전과가 있다. 7. 평균 이하의 지능, 고졸 미만의 학력이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프로파일러 표창원은 화성사건 범인의 연령대가 20대 혹은 30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1차 사건 피해자는
나이 71세였던 이완임 할머니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FBI는 노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있어 가해자는 성경험이 적거나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이 폭발하지만 성경험이 없는 어린 남자는 비록 성적 매력이 떨어지는 노인 여성이라도 성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유사한 사건이 없었고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1차 사건이 진정한 1차 사건이었다면 나이 든 할머니를 성적으로 공격했다는 엽기적인 측면을 본다면 호르몬이 폭발하는 10대가 화성 사건의 범인일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 화성연 쇠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전조 현상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화성에서 1986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연쇄강간 사건이었습니다. 화성연 쇠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벌어진 연쇄강간 사건은 7차례 정도 발생했는데 1차 피해자는 20세 여성, 2차 피해자는 22세 여성이었으며 나머지 사건의 피해자들도 27세, 39세, 43세, 48세, 19세 여성들이었습니다.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피해 여성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은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160cm 후반의 키, 왜소한 체격, 계란형 얼굴에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피해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반면 범인은 둥근 얼굴에 반곱슬 올백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피해 여성도 있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과정에서 시태, 내 사방 뭐해, 너는 뭐해 이년아 등의 쌍욕을 하였으며 특히 4차 사건의 39세 피해 여성은 범인에 대해 체격이 호리호리하고 성기가 작고 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범인이 신체 콤플렉스를 가질 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죠. 이러한 연쇄강간 사건과 화성연 쇠살인 사건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이 비슷한 점을 볼 때 양자가 동일범에 의한 수행의 가능성이 높으며 연쇄강간 사건에 있어 피해자들이 대체로 젊은 여성인 점을 감안하면 성경험 없는 10대가 비록 성적 매력이 떨어지지만 공격하기 쉬운 노인 여성을 첫 상대로 골라 1차 화성연 쇠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범인은 공격하기 쉬운 노인 여성을 첫 상대로 고르는 10대라기보다는 내심으로는 여성을 동경하고 섹스를 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 분노를 가지고 강도 강간을 저지르다 범행이 진화 발전하여 여성의 연령을 가리지 않고 성적으로 공격한 후 모욕감을 주는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에서 여성에게 거절받고 상처받는 경험이 쌓였을 나이라면 10대보다는 20대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범인의 연령에 관한 표창원 프로파일러의 지적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화성 사건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결박하는 모습은 너무 침착해 보입니다. 10대라면 그리고 굳이 10대가 아니더라도 보통의 범죄자라면 범행 후 도주하기에도 정신이 없을 텐데 화성 사건의 범인은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심지어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히거나 피해자 음부에 물건을 삽입하는 여유와 침착성을 보입니다. 범죄 지능이 고도로 발달한 범죄 천재가 아니고서는 10대가 이런 행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10대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침착하기 때문에 범행 당시 나이는 20대 혹은 30대일 것이라는 표창원 프로파일러의 지적이 보다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정군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일까요? 아닐까요? 정군이 화성 사건과 수법이 유사한 수원 여고생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였다는 점, 인상착의에서의 일부 유사성, 이후의 행적, 결벽증이 있을 수 있다는 일말의 단서, 아직까지 독신으로서 홀어머니와 수원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심 가는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군의 나이를 고려할 때 저는 아닐 것이라는 쪽의 마음이 갑니다. 정군 역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가혹 수사의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10대 범죄 천재일까요? 화성 사건은 정말 들여다보면 볼수록 미궁이네요. 일부에서는 강호순이 화성연 쇠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군과
강호수는 둘 다 1969년생으로서 둘이 동갑이네요. 그리고 실제로 강호수는 1998년부터 2년간 화성에서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특이한 점으로서 화성 사건은 여름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알고 계시죠? 성범죄는 보통 여름에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참 특이한 점입니다. 강호순이 저지른 연쇄살인도 여름에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추운 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었죠. 시신을 유기할 때 땅을 파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 땅이 얼어있는 겨울에는 훨씬 더 힘들겠죠. 강호순이나 화성 사건 범인이나 둘 다 참 미안한 종자들입니다. 그런데 강호순은 일단 몽타주가 너무 안 닮았고 화성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던 때에 충남 부여에 있는 농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강호순의 성장 환경을 보더라도 부모에 의한 폭행이나 학대 같은 것은 없었다고 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용모가 깔끔하고 성실하다라고 적힌 것처럼 비교적 호감형의 외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호순이 신체적 콤플렉스를 가질 이유는 없는 것이죠. 강호순의 성격적인 측면을 봐도 그렇습니다. 화성 사건의 범인상은 여성을 동경하고 교제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해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과 분노를 가지고 있을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강호순은 사람 다루는 기술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며 여자든 처먹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쉽다는 말까지 했으며 남들은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결혼을 4번이나 했죠. 여성과 제대로 교제하지 못하는 화성 사건의 범인상과는 너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강호순은 전형적인 쾌락형 살인마이고 단지 자신의 범죄에 있어 화성 사건으로부터 배우고 참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유영철과 정남규는 왜 연쇄살인을 저질렀을까? 김성수는 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나 TV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